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 해양 세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고려 전체를 놓고 고려의 해양활동 능력, 그중에서도 먼저 항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로를 알아야지 고려의 정책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고려는 한반도 북부 이남을 장악했고요. 기본적으로 핵심은 이 경기만입니다. 경기만이 중요하죠. 개성, 그다음에 서울 지역이 있는데 여기 경기만 핵심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고려는 항로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출항 항구는 당연히 바로 병란도입니다. 예성강이 시작되는데 예성강의 한 끝, 거기에 병란도란 부두가 있고요. 부두에서 20km 정도 들어가면 개성 시내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개성에 갔습니다만은 병란도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병란도를 나와가지고 지금 교동도, 강화도가 있는데 교동도 북쪽으로 해서 NNL 지역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나는 항로도 있고 아니면은 교동도와 김포본도 사이에 요 협수를 통과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사례를 보게 되면은 주로 이 협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항법 설계 어렵다고 보는데요. 이래서 그들의 항로를 살펴보면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황해중부 횡단 항로입니다. 황해중부 횡단 항로. 그래서 여길 출항해서 그대로 당시 산동반도로 올라가면은 이게 펑라이라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가장 쉽게 사용된 황해중부 횡단 항로입니다. 그 초기에는 주로 이 항로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바로 고려시대 때의 배,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런 데서 발견되는 고려시대 침몰선들은요, 연안 배들이고 그거는 그냥 좋은 선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역선이라든가 아니면 외교선들은 사신선들은 이런 평저선이 아니라 큰 첨저선에 가깝거든요. 이런 증거들이 현재 바로 이 주변 지역에서 발견이 돼서 지금도 펑라이, 옛날 등주죠. 이 지역에 가면은 인양한 고려배들이 여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 굉장히 큰 데다가 중요한 것은 평저선이 아니라 거의 첨저선에 가까울 정도로 밑이 뾰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양 항해용이고 도시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병란도를 출항해서 강화도와 교동도 출발해가지고 여기 있는 그 유명한 백룡도를 통과해서 혹도죠. 이렇게 가는 황해중부 횡단항로가 주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역시 황해중부 횡단항로인데요. 그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여기가 입항 항구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시면 성도가 있고 이 청도가 있는데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런 지역을 가다 보니까 당연히 같은 황해중부 횡단항로라 할지라도 가능한 한 가까이 간 다음에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황해중부 횡단항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3년도에 이 바로 끝에 여기죠. 성산항, 소정방이가 출항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 성산항을 출항해가지고 밑으로 해가지고 바로 인천의 승궁도까지 온 다음에 다시 남쪽으로 내려온 적이 있는데요. 이때 사용한 것이 전형적인 황해중부 횡단항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바로 또 다른 황해중부 횡단항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랬을 경우에는 꼭 여기서 출항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내려와서 출항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의 황해중부 횡단항로가 있는데 이것은 고려 전기지만 그래도 초기가 아니라 좀 뒤늦은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업에 많이 활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황해사단항로가 됩니다. 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황해라고 쓰여져 있죠. 황해, 옐로우시입니다. 우리 말하면 서해죠. 여기는 동중국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트 차이나 씨.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양자강이 있으면은 여길 기준으로 해서 이 북쪽은 황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말은 서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가 바로 동중국해로 해가지고 타이완 있는 데까지를 동중국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밑은 남중국해, 즉 남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다른 명칭 갖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남중국해입니다. 그런데 사단항로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딜 사용하냐면 상해가 아니라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여기 뭐 항저우가 있죠. 그다음에 바닷가에 영파란 곳이죠. 닝고가 있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송나라는 이를테면 송나라 북송이라고 해서 수도가 이 개봉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개봉에 있을 때가 북송인데요. 결국 남쪽으로 도망오면서 이만을 오게 되는데 이만이 오늘날 항주입니다. 항조. 그런데 이미 수도를 옮기기 전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요의 압박,
그리고 딜은 금날의 압박으로 인해서 결국은 북송 후기에 가게 되면은 고려 또는 송나라의 교류는 이쪽이 아니라 바로 이 절강성 영파 지역입니다. 바깥바다는 주산군도가 있고 이 지역과 교류가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그때 사용된 항로는 황해남보 사단 항로가 아니라 동중국해 사단 항로가 되는 겁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대체적으로 전에는 주로 황해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황해 사단 항로랑 이거 황해 사단 항로죠. 이거랑 동중국해 사단 항로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엄청나게 넓은 바로 이 항주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핵심 바로 주산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황해 남부 사단 항로란 얘기를 했었고 동중국해 사단 항로라고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민족의 해양활동 범위 아니면 외교활동 범위가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렇게 황해 남부가 아니라 동중국해 사단 항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항로랑 오는 항로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는 항로는 이렇게 갈 수가 있지만 오는 항로는 반드시 이 손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항로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미 장보고 시대입니다만은 제당 신라인들도 후기에는 이 항로를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당연히 대부분 항로가 바로 여기입니다. 동중국해 사단 항로. 그러니까 우리 역사, 우리 고려 아니면 송나라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연관되는 것은 산동이 아니라 바로 절강지방이 되는 것이고 핵심이 영팡이고 영파바다의 주산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와 가까운 것은 산동이 아니라 영파다. 음식도 영파적인 음식과 오히려 우리 음식이 상당히 유사한 거죠. 이럴 때는 뭐 가래떡을 비롯해가지고 유사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요. 당연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쪽에서 온 상인들이 고려에 살기도 하고 또 고려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주산구도를 거쳐서 영파에 가면 살기 때문에 영파에 가면 고려인들이 살았던 거리도 있습니다. 진명령인데요. 당연히 고려장씨라고 부려진 사람도 있는데 고려장씨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고려에 가서 살다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려장씨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해석하고 싶어 하지요. 어쨌든 고려장씨들이 이 영파에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동중국해 사단항로는 선사시대부터 사용됐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96년도에, 97년도에, 2003년도에 각각 이 영파바다 주산군도에서 뗏목을 만든 다음에 뗏목을 출항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선사시대부터 동중국해 사단항로가 있었고 당연히 고유도 있었고 특히 고유는 동중국해 사단항로를 매우 활발하게 활용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인데요. 96년대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항해서 오다가 결국 태풍을 만나서 북상을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직진해가지고 이 석도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장보고가 세운 적산 법환이 있는 겁니다. 이 앞에 모야도란 조그만 섬이 있고요. 대부분 모든 배들은 이 모야도를 최종적으로 출항을 해요. 이 모야도 9km 앞까지 제가 간 거죠. 우리 뗏목이. 그리고 97년대는 바로 여기 출항해서 이 길입니다. 똑같이. 제가 쭉 이걸 그렸습니다. 항법에 따른 건데 이 길을 쭉 따라가지고 17일 만에 흑산도에 도착했고요. 다시 북상을 해가지고 인천까지 왔습니다. 2003년대에는 여기를 출항해서 여기가 예인을 했고 시간을 놓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홍해중부 횡단항로 그리고 연근해항로를 통해서 몇 군데를 거치고 마지막에 청해진 완대에 거쳤다가 뒷도를 거쳐가지고 바로 여기 오대월도까지 항해를 한 겁니다. 물론 총 기간은 43일이었습니다만은 열흘 정도는 서울 지역에 머물렀기 때문에 항해 기간은 그보다 짧은 거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동중국해 사단 항로는 뗏목 같은 원시적인 수단으로서도 항해가 가능하니까 선사시대부터도 이 지역과 우리는 교류가 활발했구나. 즉 다시 말씀드려서 벼농사 문화를 비롯한 기타 문화들이 여기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참고서 말씀드리면 흑산도까지 17일 걸렸거든요. 나중에 제가 다음 강의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송나라 빼들이 고려할 때 상선들은 5일 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신선들은 7일 걸렸거든요. 빠른 경우는 5일에서 7일 정도 걸리는 거니까 얼마나 빠른 속력으로 당시 송나라 빼들이 개경까지 왔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고려 빼들도 그렇게 뒤떨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바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사람들간의 교류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황해와 동중국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것은 주로 중국 지역과의 관련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려는 또 어느 나라랑 교류를 했겠습니까? 어느 나라? 당연히 일본이랑 교류했겠죠. 대마도, 그 다음에 심지어는 큐슈.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심지어는 일본 정부는 고려가 큐슈를 공격한다는 그런 첩보를 입수하고 대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엔 흔히 말하는 여몽연합군이 결국은 대마도 이 길 거쳐가지고 이 후쿠오카 주변 지역을 공격을 하죠. 이거 말고 자, 또 고려가 교류한 것은 어디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고려에 굉장히 관련이 깊었었고요. 조선 초기에도 관련이 깊었습니다. 어느 지역이겠습니까? 제가 어느 나라 대신 어느 지역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고려 전기에는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라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흔히 말하는 바로 이 오키나와 지역입니다. 오키나와 지역. 여긴 유구국이라고 불렀는데요. 나중에는 이 삼산이 통일되면서 중산국이 통일하게 되면서 고려 말기쯤 가게 되면 굉장히 좀 강해지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려와 그다음에 유구 지역과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표류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어요. 이쪽 지역에 사신 사람들이 여기 표류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지역에서 표류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려 후기쯤 가면 말씀드리는데 삼별초 있지 않습니까? 삼별초의 난, 삼별초의 저항, 삼별초의 항전 이런 여러 가지 명칭 불려지고 있는데 삼별초의 마지막 제주도 정부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일부 세력들이 유구로 가서 여기에서 큰 정치 세력을 형성했다고는 그런 주장들이 있고요. 그걸 떠나서도 고려의 연관성들은 여러 가지 유물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려는 바로 유구 지역과도 교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고려의 해양활동 능력입니다. 이런 해양활동 능력을 토대로 해서 고려는 이쪽에 있었던 이렇다면 북쪽에 있었던 요 나라, 뒤를 이은 금나라, 남쪽에 있었던 송나라, 나중에 남송이죠. 이들과 동시 등고래기를 추진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할 수가 있었고 동시에 활발하게 무역 활동을 통해서 국부를 증대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고려가 얼마나 등고래기를 철저히 했는가? 고려는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흔히 말하는 것처럼 송나라의 저자세력을 펼친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송나라에 굴복한 건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송나라와 무역을 하더라도 손해보는 무역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바로 이런 고려의 해양활동 능력 그리고 활발한 항로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해양활동 능력이 뛰어난 것 같죠? 일단 제가 나중에는 조선술까지 다 말씀을 드려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고려의 등고리 외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는 철저하게 동시 등고리기를 추진한 나라였습니다.